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함께 이 시간 갖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시간 자체를 갖는다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책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진짜 대한민국 이런 수준이구나, 그렇죠? 우라통이 터지기도 하는 그런 이 내용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족주의의 기억 일부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식량을 수탈했다고. 우리 다 그렇게 들어오셨죠, 그렇죠? 일본 일제가 한국 사람들의 쌀을 수탈해서 자기들 먹는 데 배불리고 조선 사람들은 굶주리게 만들었다라는 이 거짓말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였어,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전혀 사실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식량을 수탈했다는 것에 대한 뭘 봐야 되냐면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과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과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은 어린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신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일본을 싫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이거 무서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 교과서의 서술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제가 조선을 식량 공급 기지로 만들어, 이런 표현, 식량 공급 기지다로 만들어서 조선의 쌀을 뭐 했다고요? 수탈해 갔다. 수탈이 뭡니까? 그냥 뺏어 갔다는 것이죠. 약탈해 갔다, 이런 것입니다. 일본으로 쌀을 수탈해 갔다고 표현하거나 가져갔다, 그냥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반출했다. 다 비슷비슷. 저도 기억나요. 한국 근현대사 공부하면은요, 이거 늘 나옵니다. 네, 늘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인가의 여부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교과서를 기술한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지적하죠. 쌀을 대량으로 수탈 또는 반출한 결과 조선인의 쌀 소비량은 크게 줄었고 잡곡으로 연명했다는 것이며 조선인은 쌀을 증산해도 그 혜택을 보지 못했고 생활 수준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44페이지, 45페이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하죠. 너무한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과연 수탈인가 또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수출인가? 그렇죠. 수탈인가 수출인가 하면서 이제 첫 번째 꼭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탈인가 수출인가.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벌써 이미 이승만 학당, 이승만 TV에서 강의가 쭉 나왔어요. 저는 이승만 TV, 이승만 학당이 운영하는 이승만 TV에 있는 모든 유튜브 컨텐츠들을 3번에서 4번 이상 봤어요. 다 모든 영상을. 그러니까 저도 지독하게 한 거죠. 앉아서 책 읽을 시간은 부족하니 책도 안 나와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근데 전 그때 들으면서 충격이었어요. 수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수탈이 아니라 사실상 수출. 사실 다른 말로는 이출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출. 예. 수탈은 무엇입니까? 강제로 빼앗아 갔다는 거죠. 강제로 빼앗아 갔다. 수출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해 갔다는 거죠. 그렇죠? 예. 당시의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시의 표현은 이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과 일본 간의 거래는 외국과의 거래인 수출입과는 구별해서, 왜냐하면 외국으로 팔 때는 뭐예요? 수출, 또 외국의 것을 살 때는 수입이지만 조선이 1910년 이후에는, 1910년이 언제입니까? 한일 합방, 그렇죠? 한일 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이후에는 조선은 더 이상 조선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에요, 일본. 그러면 시민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 시민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문수 지사한테 가가지고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사는 사람들더러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일본 사람이죠. 어떻게 일본 식민지가 됐으니까 일본 사람이 된 거죠. 어떻게? 그치? 마음으로서는 조선 사람이겠지.
근데 마음으로서 조선 사람인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했다고요. 네? 근데 그것 가지고 일본 식민지 제국시대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일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저 친일파라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본래 내용 돌아서 조선과 일본 간의 거래는 외국과의 거래인 수출입과는 구별해서 이입이다, 출입이다, 이출입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지어 이 쌀값 동향이 나오는데요. 이 쌀값 동향은 농민은 물론 곡물상이나 이게 참 신기하죠. 지금은 옛날에 그 권사님 두 분 젊으셨을 때는 그 쌀값이 얼마라는 게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나요? 그런 표시가 현재 그런 것까지는 아닌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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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그때는 쌀값 동향이 너무 중요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에서 쌀값 동향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없죠. 왜? 뭐가 없으니까. 쌀값 동향을 안다는 건 뭐가 형성됐다는 것입니까? 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이죠. 근데 조선에서는 시장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켓 프라이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값을 정할 때 누구 장수 마음이다라고 그래요? 엿장수 마음이라는 말이 왜 그런 거냐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마켓 프라이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마켓 프라이스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시장 경제 자체가 돌아가지 않죠. 근데 일본 제국이 들어오고 나서는 시장가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쌀값이 현재 얼마인가를 뭐라고 되냐면은 주된 관심사. 왜냐하면 쌀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쌀값이 얼마인가 살펴봐야 됐었고, 그리고 쌀을 파는 사람들도 이게 얼마인가를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드디어 조선 사람들 속에 어떤 개념이 들어온 거냐면 시장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마켓이라는 개념. 물론 3일장, 5일장 이런 게 있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이 현대 지금 시장 경제를 위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전국 각지 심지어 일본까지 일본의 쌀값이 일본 본토의 쌀값이 얼마인지까지도 마치 주식 시세와 함께 쌀 시세가 항상 신문에 고지가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은 통상의 거래를 통해 일본으로 수출됐다는 것이 얼마나 자명한지가 46페이지에 나오죠. 46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당시의 자료나 신문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쌀은 통상의 거래를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금방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대단한 역사적인 이 연구가 필요한 문제가 아니고 너무 자명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스캔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예쁘게 잘 스캔이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죠? 이 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11년이죠. 근데 0은 그러면 몇 년도겠어요? 1910년이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거에 대한 통계가 전에는 사실상 없었고 1910년 일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런 통계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점선, 검은색 점선은 국내 소비량이죠. 그렇죠? 국내에서 쌀을 소비하는. 밑에 초록색 점선은 뭡니까? 수출한다는 거예요. 수출. 이출량이죠. 이출. 그리고 생산량. 보십시오. 점점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과 수출량이 어떻게 돼요? 전부 우상향입니까? 우하향입니까?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1911년 때는 1000만석밖에 안 됐지만 1900 몇 년 됩니까? 40년대 요 어간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약 2000만 석으로 들어갑니다. 몇 배가 되죠? 2배가 됩니다. 2배. 어마어마한 수출 2배가 늘어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산미 증식 계획.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미 증식 계획. 산은 생산하다는 것이고 미는 쌀미입니다. 쌀이 생산되는 것을 증식시킨다. 더 많이 쌀 수확 작황이 좋게 만들기 위한 계획을 누가 세우냐면 일본 제국 총독부가 세웁니다. 산미 증식 계획. 그래서 약 30년 만에 2배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비하는 게 뭐냐면 수리시설. 수리시설이 뭡니까? 물이죠. 물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를 아주 과학적으로 현대적으로 조정을 쫙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신장로라고 그러잖아요. 신장로 들어보니 그게 다 일본에서 길을 내주는 거거든요. 왜 길을 내냐면 길을 중심으로 논밭이 정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길 옆에는 항상 뭐가 나 있어요? 그렇죠. 수로가 나 있어요. 그걸 이런 개념 자체를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수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지와 신장로와 수로가 쫙, 그리고 그 주변엔 전부 그 수로를 따라서 전부 이제 물이 공급되게 되죠. 모터 같은 걸로 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비료 투입, 비료 공장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1910년대 초에는 수출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1913년 지나 1914년 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수출이 시작돼요. 조선 최초로 쌀을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 먹기도 바빴는데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산리 증식 계획 이후에는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뭐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까? 소비량은 크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올라갔다 하는데 살짝 1940년대 가면 이제 약간 우상향하기는 하지만 왜 그럴까요? 여기 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뭐가 늘어서? 인구가 늘어서. 그렇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1인당 쌀 소비량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왜? 분모가 커졌으니까. 그렇죠? 분모가 커졌으니까. 그리고 또 쌀값이 상승합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인구 증가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쌀값이 올라서. 쌀값이 왜 올랐을까?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쌀값이 오른다. 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어떤 제품의, 어떤 생산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치가 내려간다는 겁니까? 올라간다는 겁니까? 올라간다는 것이죠. 시장에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이만큼의 가치가 될 만해 라고 하면서 그 쌀을 사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조선에서 생산된 쌀의 품질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일본 쌀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 다음 내용이 뭐냐? 조선과 일본의 쌀 시장이 통합됐다는 겁니다. 쌀 시장이 통합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충돌을 일으키죠. 오늘 이 책에서는 뭐 어떻게 나옵니까? 조선 농민과 일본 농민. 그렇죠. 첫 번째 조선 농민의 입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본이라는 뭐가 열린 겁니까? 판로가 열린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생산품이 자기들이 먹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 잉여가 남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잉여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잉여라는 것이 시장을 발생시키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일본이라는 대규모 쌀 수출 시장이 열린 겁니다. 굉장히 구매력이 높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은 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일본이 미운 면도 있지만은 일본이라는 발전된 국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마켓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일본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상당한 고도의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일본에게는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이념적 목적에 의해서. 자, 돌아와서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입장은 뭐냐면 일본 농민의 입장.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선의 쌀이 그렇겠죠. 자기네들이 받던 프라이스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의 쌀인데 가격이 싸. 그러면 일본 농민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받던 쌀값을 낮추든지 아니면 이입을 뭐하든지 막든지. 그렇죠? 이 싸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라고 한다면, 일본 수사 와가지고 막 다 때려 죽이고 총 쏴 죽인다 그러면 이런 불만이나 불평, 요구를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문 있잖아요. 동아일보, 이 48페이지 동아일보 이 책 내용에 어디입니까? 인용된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조선의 입장에서는 하면서 제가 이거를 동아일보 아카이브에 가서 찾았어요. 저도 지독한 사람입니다. 이 동아일보 가면요, 이 동아일보 자체는
이거를 이 회원제로 해놨는데 이게 한국 근현대사 역사 자료잖아요. 그래서 저기 정부 사이트로 가면은 근현대사 아카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부터 존재했던 신문들이 전부 스크랩이 깔끔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다 한자로 되어 있는데 저 한자 오른 이게 이렇게 읽잖아요. 옛날 성경 읽듯이 옛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선미냐 조선의 쌀 그다음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확대해 볼게요. 조선미 그쵸 조선미 출입이거든요. 출입 제한엔 절대 반대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에서 난 쌀을 이입하거나 가져오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절대 뭐한다? 반대한다. 조선에서 난 쌀을 일본으로 갖다가 팔아야 되는데 일본 농민들이 막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야 조선에서 쌀 이제 그만 갖고 오라는 조치를 내렸어요. 그러면 그 폭압적이고 잔혹한 일본 제국이라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어디다 써놓은 겁니까? 신문 기사에 써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우리 막 일제시대 하면은 막 무섭고 공포 이렇게만 물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언론의 자유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길게 써놨어요. 지금 보니까 꼭지가 요 주장 그렇죠? 조선미 입취를 제한엔 절대 반대해놓고 첫 번째 1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 2 한자 그다음에 3 그리고 4 여기 4 가지고 4개 꼭지로 왜 안 되냐는 얘기를 쫙 써놓은 겁니다. 네. 그 내용을 여기 지금 여기 요 책에다가도 48페이지에 인용을 해둔 것이죠. 예. 만일 한국사 교과서가 가르치는 대로 일본이 조선의 쌀을 수탈하거나 그냥 가져갔으면 조선 쌀의 일본 이입을 제한하려는 조치를 조선 사람은 환영해야 됩니까? 싫어해야 됩니까? 환영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들은 대로 막 멋대로 와서 훔쳐가는 거면 빼앗아 가는 거면 조선 농민 입장에서는 야 이제 잘 됐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어요. 아니 돈도 안 받고 뺏기는데 왜 반대해? 그 얘기는 그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팔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동아일보는 어디서 만든 거냐면 전라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당시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가장 쌀을 많이 만드는 지역의 지주였던 김성수 선생이 만든 언론사가 동아일보예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의식화시키고 깨우치기 위해서 만든 게 동아일보예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 입장에서 동아일보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알았는데도 이 주장을 막 가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수용해요. 그래서 조선과 일본의 쌀 시장이 통합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강점해서 만약에 교과서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쌀을 생산해서 자기들 먹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전쟁도 막 하고 있다 보니까 쌀 소비량이 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쌀을 만들어야 될 공장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 주장을 막 내면 어떻게 되면 가서 총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까지 일본 본토의 농민이 손해를 볼지라도 그걸 감수하면서 그걸 맞춰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인의 쌀 소비 감소가 곧 생활 수준의 하락을 뜻하는가? 이 부분 읽어보셨습니까? 예. 조선 사람들이 쌀 소비가 감소한다. 쌀 생산량은 늘어났는데 쌀 소비가 생산량만큼 늘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떨어지고 있거든요. 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구가 늘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가격이 비싸져서.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일단 이거는 이제 현대인데 현대를 보게 되면 여러분
하루 지금 여기 1915년도 2015년부터 2024년도까지 1인당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쌀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한국 사람들 쌀 먹는다 안 먹는다? 잘 안 먹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쌀 말고도 먹겠죠. 예, 먹을 게 많아요. 파스타 먹고, 예, 오늘처럼 우리 오늘 뭐 나초 먹고, 멕시칸 먹고, 예? 코리안만 먹는 게 아니고 멕시칸도 먹고, 이탈리안도 먹고, 스페니시도 먹고, 차이니스도 먹고, 재패니스 다 먹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의 수준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는 것이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바나나가 그렇게 귀한 과일이었다면서요. 굉장히 비싸고, 예, 그 진짜 부잣집만 먹는 그런 과일이었나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바나나 너무 질려. 저는 레이디 핑거 바나나만 먹어요, 이제. 그냥 바나나는 좀 너무 느끼해서 못 먹겠더라고. 그 레이디 핑거 그 바나나만 그게 제일 맛있어요. 상큼한 맛도 있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식생활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오른쪽 쌀 소비량도 굉장히 급전직하로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이때 쌀 소비가 줄어들었을 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쌀이. 진짜 맛있는 쌀로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경쟁을 하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전라도 기반의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만드는 법이 뭡니까? 양곡관리법이에요. 양곡관리법이 뭡니까? 자,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사 먹었어요. 1인당 1년 65kg를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56kg밖에 안 먹어요. 10kg가 줄었어요. 10년 사이에. 그러면 이렇게 안 먹는 지금 2014년도하고 2024년도는 더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만큼의 갭이 나잖아요. 그만큼 쌀을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생산은 그대로 나오는데, 그럼 이 안 먹는 쌀을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사는 거예요. 그 정부가 살 때는 누구 돈으로 사요? 세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쌀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상관없이 누가 계속 사주니까, 정부가 사주니까 계속 농업을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럼 여기 시장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바로 사회주의예요. 시장의 원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고 계속 양곡관리법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제2호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왜? 이거는 시장을 깨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아, 농민들 다 죽는데 어떡하냐고. 그게 시장이에요. 농민들이 죽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살아남을 농민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나 LG나 대기업에서 스마트팜을 하자 그런 거예요. 대기업이 들어가서 이런 생명공학이나 이런 농업공학 같은 걸 적용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는 최소한으로 줄이지만 쌀이나 농산품의 질은 높이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삼성이 그거 하자고 그랬어요. 심지어 저 새만금에다가 그거 하자. 삼성이. 그랬더니 전라도 정치인들이 기업 논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을 막 찍어주죠. 왜 그럴까? 그렇게 해서 정부 보조금을 계속 받아먹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상당 숫자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사는 게 아니라 조선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건 참고적으로 이 책에서 잠깐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상식적으로 나눠보기 위해서 추가한 부분이고요. 조선인의 쌀 소비 감소 원인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쌀의 대량 수출 결과로 가격이 비싸진 거예요. 특별히 이 소작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소작농의 경우 생산한 쌀에서 소작료와 그 외에 불가피한 지출을 충당하고 나면 먹을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이에 비싼 쌀을 팔아서 싼 잡곡으로 바꾸어 소비하게 되었다는 게 이 책에서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누가 사가요 이걸 다? 일본에서 사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사갈 때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싸게 사가 비싸게 사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싸지만 조선 입장에서는 비싼 거겠죠. 왜? 생활 수준 차이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 쌀을 생산한 사람 입장에서도 이 쌀을 내가 먹어서 없애버리는 것보다 이 쌀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잡곡을 먹는 게 훨씬 먹고 사는데 이득인 것이죠. 더욱이 여기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왔습니다. 소작농이 나옵니다. 소작농의 경우 이따가 후반부에 나오지만 생산한 쌀 중에 절반을 지주에게 바쳐야 됩니다. 이걸 지주제라고 해요. 지주제. 그러니까 1년 내내 죽도록 농사해서 절반은 누구 거냐면 지주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절반 가지고는 불가피한 지출, 고정 지출 같은 거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비싼 쌀을 팔아서 큰 돈을 얻고,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싼 잡곡을 사서 먹고 살았다는 게 이제 무엇입니까? 이 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이죠. 네. 이제 좀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인데, 당시 농민들은 왜 그렇게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나? 그러니까 요 부분입니다. 이 일제시대 때 가난했던 농민들의 그 가난의 원인을 이 사람들은 어디다가, 이 교과서를 비롯한 반일 종족주의에 빠져있는 학자들은 이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냐면 일본에다가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당시 농업 생산성의 수준 자체가 매우 낮았다. 생산성 자체가 매우 낮았어. 물론 산미 증식 계획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긴 하죠. 예. 어쨌든 당시 농업 생산성 수준 자체가 매우 낮았어요. 그렇죠. 그 당시 그래서 조선은 일본의 절반 정도의 농업 생산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산성이 낮은 만큼 그리고 소득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조선 시대로부터 강고하게 유지된 지주제. 지주가 뭐냐면 땅의 주인, 땅 지자의 주인 주자거든요. 지주제도. 땅의 주인. 예. 이 지주제와 소작농의 관계를 보게 되면 1930년대에는 소작농이 절반을 넘었어요. 절반은 넘어요. 그러니까 소작농은 자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죽도록 농사를 지었지만 절반은 누구에게로? 지주에게로, 땅 주인에게로. 나머지 절반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작농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이게 이제 다음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논의 소작지율 엄청나게 넘죠. 아이고 왜 넘어갔냐? 논의 소작지율 보십시오. 지금 이 전체 농지의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70% 육박하죠. 65%, 70% 갔다가 전체가 정도가 70% 정도가 소작이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밭도 그렇고, 그리고 소작농의 비율도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 보게 되면 그 전에는 소작농도 못하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근데 일제가 들어와서 논에서 나오는 쌀 생산량이 어떻게 해요? 늘죠. 늘어난 만큼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쵸, 농촌으로 가는 겁니다. 왜? 가서 뭐라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소작농이라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농촌으로 들어가는. 그럼 농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작농의 비율도 늘어나게 되고 소작지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예. 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가진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3.6%밖에 안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독점 상태였던 것이죠. 그 지주들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면 바로 김성수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김성수 같은 사람이 이제 다 친일파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김성수가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면 김성수 밑에 있는 소작농들은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 소작지마저도 뺏기게 되죠. 그 소작지에서 소작농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산으로 가서 뭐 합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화전민이 되는 거예요. 화전민이 뭔지 아시죠? 화전민이 뭐냐면 소작농도 못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에 있는 산을 불태우고 나무를 깎고 그래서 산에서 땅 파먹고 사는 사람들, 화전민이죠. 정말 비참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 화전민이 어디에도 지금 있냐면 보니까 우리 어디 선교 가니까 있어요? 태국 미얀마 가니까 그 미얀마 국경선에 있어요. 그렇게 그냥 산에다가 불을 질러요. 꼭 우리 그때 비행기 놓쳐가지고 진짜 우리도 근데 재밌었어요. 지나가면 재밌었어. 방콕에서 몇 시간 걸렸죠? 한 8시간? 10시간? 10시간이죠. 10시간 정도. 중간에 휴게소까지 해가지고 호주에서 한국 가는 시간을 차 타고 태국에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러고 가는데 우리가 도착할 때쯤 도착지 가보니까 밤이 돼. 해가 떨어졌는데 와, 그때 현재 선생님도 있었나요? 아니죠. 그때 현재 선생님 같이 갔으면 재밌었을 텐데. 근데 진짜 지옥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참 카메라가 있었으면 다 찍어놨으면 좋겠는데 이게 산 속으로 이제 마지막 그 지역은 이제 거기가 주 이름이 딱도예요. 이름이 딱이야. 거기 딱 들어가 산지예요. 근데 밤에 당연히 가로등도 없고 캄캄한데 흩뿌연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을 딱 넘어가서 보는데 산이 불로 이렇게 덮여가지고 이야, 이게 지옥이구나. 진짜 지옥 같구나.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럴까? 근데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늘 산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산을 태워놓고 거기서 이제 경작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일본 제국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소작농, 이 지주제는 조선시대 오랫동안의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소위 극소수의 양반 계층이 전체 농지를 다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양반들에게 붙어 사는, 그래서 일반 평민 내지는 뭐가 되는 거냐면 노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노비로 파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점점 노비의 숫자가 늘어나죠. 그게 그대로 지주제가 되어서 일본 제국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 안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한 문제였어요. 근데 해결이 못하죠. 이거 누가 해결했습니까?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 이 토지 개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도 토지 개혁을 합니다. 어떻게 했죠? 무상몰수, 지주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다 죽이고 나눠줬지만 나눠준 게 아니라 사실 나중에 보니까 그냥 이거는 임대에 불과했죠. 땅을 갖는 건 조선노동당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승만이 뭐 하냐면, 그 이승만이 참 대단해.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이때의 상당수의 지주들이 그걸 따라줘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김성수예요. 고려대학 설립자이면서 동아일보 설립자인 전라도 출신의 대지주 김성수 선생이 그거를 수용하면서 그 김성수와 붙어있는 대부분의 대지주들이 그걸 따라줍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땅을 사들여요. 상당수를 사들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 증서를 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사들인 땅을 사람들에게 팔죠. 사람들에게 파는데 뭐 몇 년에 걸쳐서 상환해라. 그리고 이후부터는 네 땅이다. 완전히 네 땅이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소작농이 아니고 자기도 뭐가 된 거예요? 땅주인, 지주가 된 거예요. 내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이긴 싸움이 6.25 전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한 500년 이상 지속되어 오던 조선의 근본적인 가난의 원인 중에 아주 중요한 뿌리 하나를 뽑아내버린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이 책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3장의 마지막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막 떠들어대는 조선의 이 일제가 조선의 쌀을 수탈해 나갔다는 자체는 정말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한국사 교과서에는 쌀을 수탈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쌀을 수탈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친일파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친일파인 거예요.
나카무라상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3장 마쳤기 때문에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이어서 4장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4장 함께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김낙년 교수님이 계속해서 쓰신 내용 우리 계속해서 보실 텐데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방식. 이건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쌀, 수탈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시 참 이게 참 하면서도 정말 이게 화가 나는 게 뭐냐, 이게 다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한국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한국사 교과서에 뭐 논문으로 학자들이 말한다. 그건 얼마든지 간에 오케이. 학자들의 논문, 학문적 토론의 장에 어떤 학설도 주장돼야 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표현의 자유거든요. 표현의 자유. 그렇습니다. 네. 일제 시대에 대한 일반적인 이 교과서 일반적인 내용이 뭐냐?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민족운동입니다. 민족운동이 뭐냐? 독립운동, 뭐 자강운동. 그래서 독립운동하면 뭐가 당연히 독립군이 나오겠죠. 광복군, 독립군. 그것도 다 뻥이라는, 다 그 근거 없는 내용이라는 게 사실 이 책에는 잘 안 나오지만 다른 또 근현대사 공부를 해보다 보면요, 그것도 사실 김좌진이 대단한 독립군이었다. 또 청산리 대첩, 청산리 대첩도 상당히 뻥이라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대첩 크게 이겼다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상당히 뻥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일본군이 그렇게 사상자가 많으면 일본군도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일본이 다른 어느 지역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그 패배한 대한 보고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엔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겨요. 근데 사실 이긴 게 아니야. 이긴 게 아니야. 어떻게 했냐면 러시아가 일부러 일본과 어떻게 싸우냐면 막 꽝꽝 싸운 게 아니에요. 계속 뒤로 물러나갑니다. 싸우는 척하다가 뒤로 물러나고,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해요? 또 들어가죠. 계속 물러나요. 그럼 뭐가 길어져요? 싸움이 병참선이 길어져요. 병참선이 뭡니까? 그래서 서포팅하는 거죠. 계속 물자, 탄환, 또 무기, 제일 중요하게는 식량, 또 병력이 죽으면 또 병력 공급, 병참선이 길어지게 되죠. 병참선이 길어지면서 점점 일본은 전쟁이 고립이 됩니다. 이러면서 뭘 하냐면 러시아가 일본하고 협상을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일본이 전쟁을 이긴 걸로 해주지만은 실속은 러시아가 다 챙깁니다. 실속은 러시아가 다 챙겨요. 근데 러시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려고 그랬거든요. 모스크바에서.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이유. 그러니까 일본이 러시아를 막 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누구 때문이었던 거예요? 모스크바에 있는 공산주의자 때문에, 레닌 비롯한 그런 공산주의 이게 참 세계사가 복잡한 그런 게 얽혀 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때 보게 되면 일본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남겨요. 자신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이기긴 이겼지만 사실상 패배나 다름없었던 러일 전쟁에 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남겨둡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를 자세히 기록했던 일본이 조선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그 기록을 안 남겨놓는다? 말이 안 되죠. 심지어 이 일본 해군 대장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 일본 수군이 조선 수군에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연구해서 연구 논문을 발표할 정도였어요. 그때 나온 게 누구냐? 이순신이죠. 그 이순신의 위대함. 그래서 사실상 근현대 시대에 일본에 의해서 이순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데이터베이스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데 청산리 대첩이라고 얘기하면 영화까지 나왔죠. 요즘에 보니까 거짓말이죠. 근거가 없죠. 한 명 죽였나 말았나 이런 정도예요. 좀 쪽팔리죠.
어쨌든 뭐 그게 이제 그런 게 이제 독립운동, 자강운동. 그래서 뭐 이 한국 교과서 보게 되면은 이 한반도 해놓고 뭐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여기서 누가 독립운동했다, 여기 동그라미 해놓고 여기서 누가 무슨 군대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다 사실은 마적대입니다. 마적대. 왜냐면 군대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어야 될 군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총하고 탄환 같은 것도 계속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 부상당하면은 그 치료해야 될 후방 병원도 있어요. 다 돈이에요. 돈. 근데 돈은 없으니까 약탈하러 다니죠. 누구를 약탈했을까? 청나라 사람, 러시아 사람 갔다가는 뒤지게 쳐맞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 사람들을 약탈하고 다니는. 이게 독립군들이 하던 짓이죠. 근데 그게 그런 거는 싹 기록하지 않고 그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열심히 독립운동했다라고 이 민족 이 운동 서술을 많이 해놓습니다. 또 다른 주제 하나는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식민통치. 얼마나 일본 제국이 폭압적으로 조선을 통치했는가. 네. 근데 여러분, 식민통치가 그렇게 심각하면 조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줄어야 돼요, 늘어야 돼요?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게 살아. 근데 조선 사람들의 사망률이 크게 하락을 합니다. 왜 크게 하락을 했을까? 첫 번째는 병원이 제대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조선에다가 병원을 최초로 만든 건 다 누구예요? 선교사님들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병원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이 또 총독부 주도하에 조선 전체에다가 보건소라는 개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보건소라는 게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에 보게 되면 동네마다 조그만 보건소들이 막 다 있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가가지고 그냥 돈도 안 내고 주사도 맞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보건소라는 개념이 그때 생겨난 겁니다. 이름은 달랐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의 사망률이 크게 하락하고 평균 수명은 늘었고, 심지어 뭐도 늘어납니까? 인구도 늘어나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인구가 늘어나겠어요?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식민 통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해서 교과서에서 얘기해요. 제일 먼저는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토지 조사 사업. 한 손에는 피스톨을, 한 손에는 측량기를. 그렇죠?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오늘 아까 공부했던 산미 증식 계획. 그러니까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는 무엇을 뺏어가고, 땅을 뺏어가고,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는 뭘 뺏어가고, 쌀을 뺏어가고. 세 번째는 조선 회사령이라고 있어요. 여기 나오죠? 우리 책에 오늘 이 4단에 나오죠. 조선 회사령. 조선에서는 회사나 공장을 이렇게 만들거나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조선 회사령인데, 조선 회사령을 통해서는 경제 성장을 억압했다. 이걸 이제 세 가지로 가르쳐요. 토지조사 사업, 산미 증식 계획, 그리고 회사령. 이게 다 언제부터 시행이 됐냐면 1910년. 그 어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각종 지표들, 그래프를 보게 되면 조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게 되고, 사망률은 떨어지게 되고, 인구도 뭐하게 돼요? 증가돼요. 뭔가 역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무맹랑한 주제. 심지어 어떤 학자는 뭐라고 그래요? 국내 총생산의 GDP죠? 몇 퍼센트를 수탈해 갔다? 80%를 수탈해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55페이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냥 막 지 멋대로 떠들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어떻게 지배하려고 했을까? 이때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동화주의.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할 때 동화주의다. 예, 동화주의. 우리 동화주의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옆에 제가 적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민지 일본의 이식하고인데 제가 오타입니다. 이식하고 가능한 조선을 완전하고 영구하게 일본의 일부로 만들려고 했던 것. 네, 지금 수정해야 되겠네요. 이식인데. 네. 식민지의 일본의 제도를, 식민지애인데 제가 이거 받아쓰기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말을 받아쓰기 하니까 오타가 있네요. 식민지의 일본의 제도를 이식하고 가능한 한 두 지역을 동질화해서 결국에는 일본의 한 지방으로, 그래서 일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일본이 되게 하려면 일본 수준까지 올라오게 해야 돼요? 일본 수준 밑에 머물게 해야 됩니까? 올라오게 해야죠. 그래야 그 식민지 지배받는 사람들이 불만 불평이 없어지니까. 자기들이 전에 살던 방식과는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불만 불평이 아니라 뭘 하게 됩니까? 고마워하게 되잖아요. 그걸 바라고 했던 게 바로 일본 제국이고, 그게 바로 총독부를 통해서 실현하고 됐던 거예요. 동화주의. 조선을 완전하고 영구하게 일본의 일부로 만들려는 거죠. 다만 그거 무엇은 제한했다고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정치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뭘 못하겠다는 겁니까?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선거권, 선거권 내지는 피선거권. 선거권은 뭐예요? 투표할 수 있는 권리. 피선거권은 뭡니까? 그렇죠. 투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죠. 정치 참여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어요. 하지만 경제면에서 보게 되면 일본의 제도가 거의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장에서 봤던 다툼이 무슨 다툼이 난 겁니까? 쌀 농사, 쌀값 갈등이 일어난 이유가 왜냐? 일본 농부 입장에서는 이 1910년대 초반에는 뭐 조선 쌀이 얼마나 되겠어? 그럴 만도 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품질도 안 좋았고, 그리고 돌이 많이 섞여 있고, 정미 기술이 너무 미약했으니까. 제가 우리 사음동 이천이잖아요. 그래서 쌀농사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이장님네 집 마당에 뭐가 있었냐면 이 양곡기가 있었어요. 양곡기가요 엄청 컸어요. 한 5, 6m, 한 거의 10m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가을만 되면 이제 온 동네 이제 사람들 해가지고 그 이장님네 집 가가지고 하는 거야. 그걸 또 이장네 집에 만들어 놓은 것도 참 그게 참 구시대적 발상이죠. 그렇죠? 공동 저기다 해야 되는데 그 이장 집 앞에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은 이게 그래요. 얼마나 큰지 양곡기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양곡기가 어떻게 생겼었나요? 탈곡기죠. 이렇게 돌려가 이렇게 더 이제 기술이 그죠. 예. 근데 어찌됐든 옛날에는 이렇게 하고 아니면 두들겨 패든지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 모래나 흙이 잘 안 걸러지죠. 그러니까 쌀가마니에 넣어도 모래 반, 돌 반, 쌀 반. 그러니까 팔아도 절반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쌀 나달 자체도 푸석푸석하고. 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쌀 속에 돌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바가지가 이렇게 쓰는데 지금 현대식으로 그 플라스틱 바가지를 만들지만 안에 이렇게 맞아요. 꺾거리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을 걸러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플라스틱 없을 때는 진짜 바가지 갖다 반짝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말려가지고 안에가 좀 우들두들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딱 거기다 쌀을 주셔서 이렇게 그걸 갖다 돌멩이를 이렇게 걸렀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플라스틱 하면서 그 플라스틱 안에 이렇게 큼이 있잖아. 이렇게 맞아요. 걸리게끔 돼.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바가지를 그렇죠. 바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돌을 걸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현대도 그랬는데 근대도 그랬는데 이때는 더 했겠죠. 그렇죠. 예, 더 했죠. 쌀보다 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맞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제도나 그런 것이 도입이 되면서 쌀 자체의 이 품질이 올라가게 되는 거. 물론 현대하고 비교하면 아직 여전히 저기 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난 주에 공부할 때는 잠깐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은 조선에 갖고 있던 그 쌀 자체가 굉장히 좋은 쌀인데 산미증식 계획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인들을 위해서 일본 품종의 벽시를 들여와서 조선 벽시를 다 죽여버렸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좋은 쌀은 다 무슨 쌀이에요? 일본 쌀이잖아요. 솔직히 일본 쌀 사 먹잖아요. 저도 여기서 파는 거 안 먹어요. 왜냐면 쌀 자체가 맛이 없어가지고 콜스에 가면은 비싸지만은 스시라이스 팔아요. 일본 쌀 조그만하게. 우린 그거 사서 먹어요.
그게 훨씬 맛있어요. 밥이 훨씬 그게 맛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한국살 진짜 맛있어요. 이제 한국살 이제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죠. 일본 쌀 굉장히 맛있어요. 맞습니다. 그 일본 갔는데 그 쌀이 그 뭐랄까 상품 그러니까 뭐 이제 뽑기 할 때 상 주는 데 있죠. 1등에 그 쌀을 주더라고요. 일본 쌀. 네,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대회하면 뭐 1등에는 뭐 금바지 뭐 이런 것들을 한국은 많이 하는데 일본 가니까 쌀 맞아요. 10kg짜리 하나 있죠. 그게 1등이에요. 맞아요. 그 이제 이걸 이제 번호를 갖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랬더니 내대는 일본 사람이 나를 꾹꾹 찔러. 그래서 보니까 자기 그 표를 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왜냐면 1등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당첨에 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손님으로 일본 방문이니까 대우해 주려고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거워가지고 그거 갖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이제 같이 갔던 한국 분들이 거기 있던 사람이 이거 최고 이런 걸까? 사양하면 안 된다고 빨리 받으시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쌀이 아주 하여튼 그 말로 다 아주 쌀만 먹어도 맛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사님 모시면 여행하면서 그거 가져가서 먹거든. 그러니까 걔네 그거를 굉장히 쳐요. 맞아요. 그 일본 쌀이 정말 맛있습니다. 품질이 좋고 그리고 그래서 뭐 아키바리라고 그러기. 그 제가 JFC라는 일본 그 여기 회사 있거든요. 여기 대부분의 스시 가게에다가 진짜 거의 모든 스시 가게에서 파는 심지어 젓가락까지도 판 그 회사에서 잠깐 일할 때 보면 쌀 코너가 있는데 요만한 쌀인데 이거는 그 시드니 시티나 그 아주 프라임 일식집에서 1인당 300~400불씩 내는 그런 데 들어가는 쌀인데 요만한 쌀 한 번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120불이에요. 요 하나. 굉장히 비싸요. 아주 굉장히 고급 쌀이죠. 근데 어찌됐든 이게 이 동화주의를 위해서 정치적 권리는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도 하겠죠.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투표권이 생기게 되면 조선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일본 의회에 들어오는 것을 일본 제국 입장에서는 두려웠던 거죠. 근데 나중에는 어쩔 수 없다 해서 왜냐면 이제는 심지어 나중에 육군 몇 장입니까? 8장 보시면 육군 특별지원병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육군 특별지원병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군인들 조차도 일본 육군이 되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조선 청년들이 지원합니다. 공부도 잘한 똑똑한 사람들이 갑니다. 가서 선진문물을 배우고 싶어 했고 조선 사람으로서 이 군인들이 가장 그 당시 똑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본 사람들처럼 조선 사람들도 나가서 전쟁에 나가는데 왜 우리와 똑같은 정치적 권리를 주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알고 지식인들은 괜찮은 수준을 갖고 있는 조선 청년들을 일본 군대로 보냅니다. 그래서 김성수나 아니면 그 당시에 엘리트들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조선의 식민지 엘리트들은 조금이라도 똑똑한 친구들 있으면 돈을 줘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거나 아니면 전부 일본 군대에 들어가게 해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일파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고 조선인들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받지 않으면 조선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본 군대에 들어가서 일본 군인들과 함께 싸우고 피 흘리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조선의 권리를 인정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도 미군에 들어가서 복무하면 뭐 줍니까? 시민권 줘요. 호주도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호주도 그래요. 호주도 호주 군대에 들어가서 상당한 기간 복무하게 되면 여기 영주권도 주고 시민권도 줍니다. 왜?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피 흘리는 현장에 나가 수고했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 원리는 서양 민족주의, 한국 민족주의 말고 서양의 시민이라는 개념이 왜냐하면 옛날에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기사들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근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전쟁은 귀족들의 싸움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세금 내는 모든 납세자들의 싸움이다 해서 국가 전체가 함께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귀족이라서 권한이 더 많은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한 그 나라의 그 국가의 이 구성원으로서의 목적. 이 개념 자체는 사실 어디서 왔냐면 성경에서 있죠. 원래 이 세상에서는 귀족들이, 돈 많은 귀족들이 군인으로 직업 군인이 되어 있는 기사들 중심으로만 전쟁을 했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전쟁에 나서 주인이 누가 바뀌냐 아무 관심 없었어. 지들끼리 하는 싸움이니까. 근데 근대로 오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 각자의 토지 소유가 생기게 되고, 토지 소유는 뭘 발생시키냐면은 소득과 그리고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돼 있죠. 그러게 되면서 각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나도 국가에 대한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하게 되죠. 그럼 너 권리가 있냐? 그럼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저 책임 뭡니까? 전쟁에 나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사실은 우리 지금 수요일마다 공부하는 뭐에 나옵니까?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에 보면은 20세 이상은 전부 군대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군대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와 같이 식민지 조선 시대의 이 지식인들은 조선 청년들을 굉장히 독려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면은 일본 제국군대, 천황을 위해 싸우는 제국군대에 막 나와서 군인이 되라고 시도 쓰고 글도 쓰고 광고를 쓴 그 기록이 여전히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싹 조사해서 이놈들은 다 어떤 놈들이다? 친일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이 사람들은 친일파다라고 이제 몰아가는 것이죠. 참 이게 슬픈 역사의 단면만 보고 함부로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동아주의 첫 번째 화폐입니다. 화폐. 무엇을 하나로 만들었냐? 화폐. 예. 조선은행권과 일본은행권의 1:1 교환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있는 돈하고 똑같이 1:1 맞춰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훨씬 손해죠. 누가 훨씬 이득이에요? 베트남이 훨씬 이득이죠. 베트남은 기본 단위가 1000만 동이에요. 어디도 그러냐면 더 심한 데가 어디예요? 우간다. 우간다는 막 100만 이렇게 돌아요. 100만 실링 막 이렇게 올라. 그 100만 실링 하면 나는 가서 아니 이번에 우간다를 갔는데 숙소가 200만 원이 나왔다는 거.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봤더니 2천만 실링. 깜짝 놀랐어. 난 진짜 하얗게 노래져가지고 깜짝 놀랐었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화폐 단위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경제 규모가 이렇게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면 낮은 나라일수록 화폐 단위가 커져요. 원래는 이 국제 사회 안에서의 경제가 아니면 화폐가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한냥, 두냥 이랬잖아요. 1원, 2원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달러하고 또 엔화하고 또 이 유럽의 영국의 유럽은 단어가 뭐죠? 파운드화하고 하다 보니까 1파운드, 1달러, 1엔하고 조선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1원, 2원으로 안 되고 1,000원, 2,000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혼자만 있으면 그렇게 막 단위가 막 1,000만, 2,000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국 돈으로 바꾸고 미국 달러로 바꾸다 보니까 미국 달러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으니까 그 일반적인 모든 프로덕트의 가치도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불이잖아요. 1불. 여기는 한국은 얼마예요? 1,000원이잖아요. 1,000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선의 은행권과 조선은행에서 발행되는 돈과 일본에서 발행되는 돈이 1대1 교환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일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손해가 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화폐의 가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다만 조선은행,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야가가지고 야 그럼 이제 조선 돈을 일본 돈으로 바꿔준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바로 뭐로 바꾸고 싶어 해요? 일본 돈으로 바꾸고 싶어 하죠. 그러면 은행에서 뭐 해야 될까? 이제 조선 돈을 많이 찍어내. 돈을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사실 가치는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에서 조선은행이 함부로 돈 또 찍어내는 거를 제한하기도 했어요. 어찌되었든 우리 시은이 귀여워. 오늘 조용히 또 갔네. 다음 두 번째는 시장입니다. 시장. 신이 배고픈가 보다. 뭐 먹을 거 없는데 물 찾아? 아이고 우리 강아지 혼자서 노느라고. 두 번째는 시장을 통합합니다. 조선과 일본 간에는 거의 모든 관세가 폐지되어 있어요. 여기 제 방에 보면 간식통이거든요. 거기서 우리 신이 먹을 것 좀 골라서 주세요. 네. 신이도 같이 가서 봐봐. 신아 가서 신이 먹고 싶은 거 꺼내 먹어. 아이고 혼자 노느라고 너무 기특하지. 조선과 일본 간에는 거의 모든 관세가 폐지되어 있어요. 관세가 거의 사실상 없어지는 겁니다. 네. 누가 이득입니까? 이것도 역시 조선이 이득이죠. 훨씬 이득이죠. 일본에서 만들어진 좋은 물건을 관세 없이 구입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조선과 일본 이외의 지역 간에는 무역에는 일본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본에서는 수입을 할 때 또는 수출을 할 때 원래들 하던 거예요. 관세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조선에서는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동일하게 어디처럼 받는 거예요? 일본처럼. 그러니까 메이드 인 재팬이 되는 거예요. 조선에서 만들었었지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라 그러면은 중국 사람 좋아요? 싫어요? 좋아하지. 한국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확 느낌이 오시죠. 근데 그거를 일본이 해줬다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죠.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법제도입니다. 일부 예외 조항 외에는 일본의 민법이나 상법 또는 각 시행령, 민사소송법 등 23개의 법률이 조선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의 법 기준과 일본에서의 법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법은 그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질서는 뭘 만들어내냐면 수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서양이 근대 일본을 인정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법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제도가 서양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그 법제도가 서양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서양처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미국이나 네덜란드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 사람들이 일본에 갔을 때 서양에서 다니는 것처럼 다닐 수 있느냐는 거예요.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조선 같은 경우는 안 그랬거든요. 어떻게 양놈이 아니야 막 두들겨 패버리고 막 그러니까 진짜 조선은 진짜 너무 막살 그냥 막 두들겨 패버리고 막 목도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돼. 진짜 무식한 나라예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들어오면 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여권부터 찾는 것입니다. 여권이란 개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권을 가진 나라와 일본과 어떤 국제적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법적인 지위가 보장되기도 하고 또는 보장되지 않기도 하고 이게 바로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제관계 안에서의 기본적인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없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죠.
아주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누구에 의해서 이식이 되기 시작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서양의 법 체계가 직접 조선으로 들어올 만한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조선이 안 하죠. 멍청해가지고. 밥은 멍청해 가서 청나라에 가서 붙고, 망하는 청나라, 망하는 러시아한테 가서 붙다 보니까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없다가 일본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면, 이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은 친일파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서양의 근대 문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마켓에 대한 이념, 시장에 대한 이념, 그렇죠? 국제 관계에 대한 이념, 인권에 대한 생각, 그 개념, 또 법에 대한 우리 한국에는 옛날에 시간 안 지켜서 무슨 타임이라고 그랬어요? 코리안 타임. 기본적으로 얼마나 늦는다고요? 30분에서 한두 시간 늦는다. 이게 기본. 한국 사람들. 근데 그 정시성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시.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정시성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 기차가 제 시간에 출발해서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 왜? 뭐 때문에? 기차라는 건 사람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못 움직입니까? 물자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겨질 때에 정확하게 시간이 지켜지는가?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만큼 손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정시성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게 또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순사들 보면은 조선 사람들이 시계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 순찰하는 거 보면 일본 순사들이 순찰하는 시간 되면 지금 2시구나. 지금은 4시구나. 지금 6시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시간을 지켰다는 거예요. 일본 순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보면 되게 무식하게 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제가 엊그제 어떤 영상을 보니까 자기가 하이패스, 한국에 하이패스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 할 때 하이패스 하잖아요. 자기가 하이패스 충전을 안 했어. 그러니까 그 하이패스 직원이 현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가지고 30분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뒤에 착착, 나는 어디 중국인 줄 알았어요. 한국. 싫어. 무식하기 짝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식민지 조선 경제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것도 좀 충격입니다. 식민지 조선 경제. 만약에 이 한국사 교과서가 가르치는 대로 한다면 조선의 경제는 완전히 망해서 뱅크럽트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기가 막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항상 이 기준이 1910년입니다. 1910년에는 우리가 한일 합방, 그렇죠? 초록색 점선이 수입이고 수출입니다. 검은색이 수출입니다. 여러분, 수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수입을 하는 겁니까? 돈이 있어야 수입을 하죠. 또 수출을 하려면 팔만한 물건이 있어야 팔리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쭉 1910년에서부터 1938년 내지는 요 때는 왜 통계가 없을까요? 전쟁기. 이제 일본이 이제 패망 직전에 모든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예 통계가 없어. 언제는 아예 1900 몇 년도예요? 일제 강점기가 시작하기 전보다도 망가졌어. 이게 언제예요? 1950년 이 빨갱이 새끼들이 전쟁하고 내려왔을 때, 이때 완전 나라가 작살을 난 거예요. 그냥 1950년,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수입 수출이 이때부터 시작이, 얼마나 가난한, 얼마나 참 일제 시대 시작하기 전보다도 완전히 나라가 박살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일본 사람들보다도, 지금 보십시오. 이 일제 시대 때 1934년 내지 1940년 되기 전에는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경제가 성장합니다. 마치 언제처럼 이 1970년대면 누가 이제 집권할 때입니까? 박정희 시대. 박정희 시대가 막 치고 올라갈 때만큼 언제 올라갔었냐면 일제 시대 때 수출도 늘고
수입도 늘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일제가 와서 다 빼서 처먹기만 했으면 이런 일이 있냐고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정말 불가능해요. 이게 충격이에요, 충격. 이게 통계 자료가 정부에 다 있어요. 한국의 장기 통계, 이게 다 한국 이 통계청에 가면 통계 자료에 다 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다 있어요. 그럼 학자들이 이거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지. 평생 이런 그래프 보고 밥 먹고 사는 인간들이니까 안다고요. 근데 말 안 해.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반일 의식을 깊숙이 심어주죠. 악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 그래프 보실까요? 이 산업구조의 추이인데요. 산업구조. 이게 참 이 그래프 보시게 되면 이게 여기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게 농림수산업이에요. 농림수산업은 1910년대는 70%, 10명 중에 7명은 농사지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 기간 1910년 때부터 언제입니까? 1940년. 이거 무슨 기간이에요?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 때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줄어들죠. 이게 뭘까요? 산업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늘어납니까? 서비스업. 서비스업 누구한테 배우는 건가요? 일본한테 배우는 거죠. 서비스업이 뭐예요? 저거 뭡니까?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또 뭐 호텔을 하거나, 하여튼 이 땅 파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뭔가 있는 재료를 모아다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일본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처음에 다 무슨 자본으로 시작하냐면 일본 자본으로 시작하죠.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다. 예. 또 보니까 광공업, 공업이 발달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기, 건설 및 공업, 광업, 공업 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제 국가가 이 전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공업이 발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요 1950년, 53년 이후로부터 이제 해방 이후, 건국 이후죠.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죠. 농림수산업은. 그리고 서비스업, 그리고 공업, 광업, 전기 및 건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요 디스커넥트 돼 있는 데는 연결이 돼서 쭉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 또 이게 마지막 편인데요. 이 두 번째 우리 보는 데서는 공장 숫자입니다. 점선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공장이고 실선은 조선 사람들이 만든 공장이에요. 회사 자체가 없었어요. 공장 자체가 없었어요. 공장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공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1910년 이후부터. 조선 사람들도 공장을 만들었다는 거. 당연히 일본 사람들에게 자본이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죠. 간장 공장, 양조장, 또 여러 가지 뭐 이 생필품 관련 공장을 만들고 그 공장을 만드는 것을 누가 보고? 조선 사람들이 보고 조선 사람들도 공장을 만들기 시작해. 최초로 한반도 최초로 공장이라는 개념이 생기죠. 공장의 중요한 게 뭡니까? 분업이요, 분업이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이 분업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일자리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죠. 예를 들면 제가 이런 핸드폰을 혼자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됩니까? 안 돼요. 이 핸드폰 스크린도 만들어야지. 근데 이게 수십, 수백, 수천 아니 수만 파트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로 탁 조립시켜서 이 하나 프로덕트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공장입니다. 그게 바로 기업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기업으로부터 시작이 돼. 기업으로부터. 기업. 예. 근데 이 일본인 조선인 공장도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나요. 심지어 회사 설립. 회사는 이제 뭐에 대한 개념이냐면 주식이죠. 주식에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제 초반에는 적었지만 조선인 회사도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 조선시대 보게 되면요, 위대한 사업가들이 많이 나와요. 박흥식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백화점. 서울에 만든 그 백화점 왕이 있어요. 박흥식이라는 아주 대단한 기업가입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등등등. 그래서 식민지 지배에 우리가 수탈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미리 공부하는, 미리 익히게 되는 아주 실질적인 시기가 일제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몇 가지 도표들을 통해서 볼 수 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4장은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혹시 질문이나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으시면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장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계속 함께 이제 우리가 제5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종족주의의 기원, 제5장 강제동원의 신화. 우리 강제동원 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강제동원의 끄트머리에 뭐가 있죠? 위안부가 있어요. 위안부까지 있죠. 네. 그 위안부에 대한 내용은 우리 책 끝까지 다 보신 분 있어요, 혹시? 끝까지 다 보신 분? 산모님 다 보셨고, 혹시 책 끝까지 이렇게 다 읽어보셨죠? 네.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네, 충격적이죠. 독도 문제도 그렇죠. 독도 문제도 진짜 웃음이 나오죠. 쪽팔리죠. 여태까지 내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근거가 빈약해요. 위안부 문제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야, 참 속이 막 끓어. 예. 사실 그때 우리 그 한국에 갔을 때 어디입니까? 그 10층짜리 다이소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 승천하려고 했던 데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소가 그 어디죠? 명동에 가면 다이소 10층짜리 있거든요. 거기에 저기 우리 민서 서해는 막 거의 막 승천 부활 이야, 민준이하고 태아는 낚시 거기 낚시 한 층 자체가 다 낚시였어. 그렇지? 한 층 자체가 다이소 낚시. 막 그거 가서 보고 막.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걸어서 올 때 우리가 이제 걸어서 이제 역으로 갔잖아요. 이렇게 밤에. 그때 우리가 어디 지나간지 아세요? 이승만 학당 지나갔어요. 내가 얘기했지. 거기 이승만 학당 저기 있다가 아무도 관심 없어. 모르니까. 거기 이승만 학당 지나갔어요. 우리 거기가. 명동에서 이제 해가지고 명동 갔다가 명동이 아니라 사실은 남산타워 가려고 그랬다가 뭐 작자들이 너무 많아. 그 남산타워 못 간 게 너무 아쉽다잉. 다 외국인들이. 그때 우리가 추석 연휴여가지고 더 그랬지. 우리가 만약에 한 번 더 비전 트립을 가게 된다면 남산타워 한번 꼭 가보면 좋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 못 올라가고 내려와서 우리 그 이제 택시 저기 가려고 걸어 내려왔잖아요. 그 내려오는 길 그 건너에 이승만 학당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 제 아내한테는 얘기했는데 저기 이승만 학당 저기 있다고. 아무도 이제 잘 모르시죠. 예,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모르니까. 어찌됐든 강제동원의 신화, 이번에 이제 이우연 박사님입니다.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세요. 역사 왜곡의 출발점이 뭐냐? 출발점 노무동원이에요. 노무동원이란 무엇이냐? 이게 정리가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본 제국 말기인 1939년 9월부터 1954년 8월 15일까지 약 6년간 전쟁 중에 73만 명의 조선인 근로자가 일본으로 건너가 근로 노동한 것이다. 근데 여기 오타가 있죠. 뭐가 오타입니까? 1945년이죠. 1945년. 네. 45년 8월.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쵸. 일본 제국이 항복하죠. 누구한테 항복합니까? 미국에게 항복하죠. 무조건 항복하겠다. 뭐 너 처맞고. 핵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 다 군수 공장이었어요. 군수 도시였어요. 다 항구이고. 나가사키가 짬뽕이 유명하다면서요. 나가사키 짬뽕. 근데 그 나가사키가 제가 얘기했던
그 일본에는요 번이라고 합니다. 번. 그 번이 뭐냐면 도시라고 얘기하기는 좀 크고 도라고 얘기하기는 좀 작은, 그리고 가문이 이 통치하는. 그 대표적인 유명한 번이 사스마 번하고 조슈 번이라고 했어요. 조슈 번과 사스마 번, 이 두 개의 번이 유명한 이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두 가문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상식입니다. 사스마 번과 조슈 번. 한번 찾아볼까요? 하면 나중에 이 둘이 앙숙인데요. 나중에 동맹을 맺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여기 다 이렇게 다 항구 지역이죠. 예. 지금은 이제 야마구치. 어찌됐든 일본 제국 말기인 1939년 9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약 6년간 전쟁 중에 73만 명, 상당히 많은 숫자죠. 73만이면 그 조선인 근로자가 일본으로 건너가 근로한 것, 일한 것을 노무동원이다라고 얘기해요. 노무동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6년 1939년 9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6년이 약간 좀 못 미치는 기간이죠. 예. 그럼 이 노무동원에 대한 한국 사학계의 주장이 뭐냐? 네. 동원된 조선인 동원된 조선인들이 대부분 일본 관헌에 의해, 관헌이 뭐냐면 관은 관리들이고 헌은 뭘까요? 헌병. 일본 관헌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고 주장해요. 동원된 조선인들 대부분 일본 관원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 이게 좀 어순이 안 맞네. 동원된 조선인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이 좀 편하게 쉽게 흘러가죠. 어찌됐든 강제 동원됐다. 노예 노동했다. 강제로 끌려갖고 가서 노예한테는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이 주장을 누가 처음 시작했을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책에서? 그렇습니다. 조총련계 박경식이라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1965년 조총련계, 이 조총련계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조선대학 조총련계 조선대학의 교수인 박경식이 일제가 잔혹하게 조선인을 착취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박정희 대통령 주도하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진행 중이던 시기. 이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이게 조금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뭐냐면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승만은 이제 하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군사정부가 등장했죠. 근데 박정희 정부가 보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일본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예. 마침 또 얄궂은 게 뭐냐면 박정희가 또 일본 사관학교 출신이야. 일본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에 좋죠. 또 친일파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를 다시 일본에게 복속시키고자 한다라는 게 이제 좌익들의 주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막 대학생들 막 데모도 하고 그랬죠. 한일 국교 정상화하면 된다. 그러니까 동등한 국가로서 이제 국가적 교류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근데 한일 국교 정상화를 사실 그때까지 막았던 건 누구냐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이영훈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는 공과가 있다. 근데 이승만은 거의 공은 95% 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을 미워하는 민족주의는 사실 이승만이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을 뺏길 수 없거든. 근데 태평양에서 누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일본이 일으켰죠. 그러니까 일본을 다 작살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일본 내부에도 굉장히 공산주의가 심각하게 침투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는 소련하고 연결돼 있고 중국 조선을 통해서 또 공산주의자가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다시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양의 근대화 수준까지 올라왔고 심지어 미국 본토를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공격한 나라가 됐죠. 일본이. 그렇죠? 그것도 서양의 나라도 아니고 동양 나라에게 그 진주만 어마어마하게 습격을 당해서 큰 참패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 항공모함이 박살이 납니다. 어찌됐든 그 일본을 다시 키울 수 없어. 그렇지만 여전히 일본이 태평양으로 러시아나 중국이 확장하는 것을 막아주기를 또 바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은 더 이상 공장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네는 농업국가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미국이 얼마나 빡쳤는지 너네는 공장을 짓는 순간 3번째 핵폭탄이 날아올 거다. 이제는 동경에다 때릴 거라고 그랬어요. 공장을 짓는 순간 너네는 이제 동경 머리 위에다 너희도 천황 머리 위에다가 내가 그게 이제 메가다가 그랬어. 그 나중에 보면. 그래서 공장을 만들면 내가 이제는 저기 누구야 이 천황 머리 위에다가 핵폭탄 날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 알았다고 이제.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발흥을 하는 거예요. 소련과 중국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국제 정세의 필요에 의해 누구를 다시 산업화하냐면 일본을 산업화하기 시작합니다.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일본의 산업화가 막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의 멱살을 잡고 일본을 넘어 한반도로 끌어당긴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이승만인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만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그게 근대의 구조였거든요. 그 미국이 일본을 뒷배를 봐주던 걸 원래 누가 하던 거냐면 영국이 하던 겁니다. 러시아가 못 내려오게. 근데 이제 미국이 일본의 뒷배를 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태평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신들의 지정학적 이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함부로 나쁠 수 없는 게 언젠가는 미국이 자신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를 알고 있었어요. 왜? 공산주의자들이 발작 떠는 거를 봤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계산하지 못한 엄청난 변수가 나온 거예요. 그 누구예요? 이승만. 그 이승만은 그걸 안 거야. 미국이 일본을 다시 살려놓을 거를 알고 애당초부터 한국은 일본과 같이 가지 않고 우리가 다이렉트로 미국을 끌어당기겠다 해서 끌어당긴 게 이승만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일본에만 딱 막아놔도 왜냐하면 일본은 섬이니까 바다를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나 소련이나 중국이 함부로 넘어오기가 힘들어요. 더 지키기 어려운 게 사실 한반도입니다. 왜? 한반도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대륙에 붙어 있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승만은 그걸 기가 막히죠. 어떻게 끌어왔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의 후대 학자들이 미국이 바보 같은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왜 한반도에 왜 한국이 왜 들어가 있냐? 일본만 막아주면 되는데 일본만 막아주면 왜 한국까지 왜 들어가 있느냐? 지금도 미스터리야. 거기다 가서 심지어 그냥 막아준 게 아니라 가서 뭐까지 합니까? 전쟁까지 해. 수만 명이 죽어요. 전쟁까지 해. 이상하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빡쳐 있는 게 트럼프예요. 아니 한국 왜 도와주냐는 거예요. 이승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한 국제 정세의 스탠스 때문에 만약에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손쉽게 한국을 다시 누구 밑으로 집어넣기가 쉬워요? 일본 밑으로 넣기가 쉬운 거예요. 마치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영국이 조선을 넘겨주거든요. 일본한테. 그럼 니네가 관리해라.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그걸 안 거예요. 그걸 알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반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일본이 말을 못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전체적으로 흐름이었었어요. 그렇죠. 꼼짝 못하는 일본이 무슨 말을 못 꺼냈다고.
그러니까 일본의 약점을 또 이 이승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이승만이 어디에 약점을 알고 있었냐면 미국 정가의 약점을 다 깨고 있었어요. 그 망한 나라 그 후질군한 집무실에 앉아 있지만 훤히 워싱턴 정가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워싱턴이 어디를 누르면 일본의 어디를 약점을 집을 수 있다는 걸 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일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과는 달리 이승만이 이 국제 정세적 측면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았어요. 미국이 어떻게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일본을 막 미워하게 하는 거하고 이승만이 일본을 배척한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결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승만은 우리가 다시 일본과 가까워지려 하는 순간, 일본이 와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까워지려 하는 순간 서양에서는 영국이 그래왔기 때문에 미국도 역시 조선에 대한 관리를 일본한테 맡겨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이용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필요악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승만의 반일 정책이었다. 근데 그걸 이제 누가 깬 거냐면 박정희가 뺀 거죠. 박정희 나름대로 하죠. 예. 나름대로의 또 카리스마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또 이 미국이 그걸 계속 압박을 해왔고 일본과 관계 개선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 판을 깨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 중국과 소련과 북한 그 판을 깨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등장한 게 조총련이 뭐냐? 제1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 가운데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 언제냐? 1955년. 하필 그때 전쟁 직후에 패전한 이후에. 그래서 이 북한 노동당의 방침을 따르며 북한 정부를 사실상 대표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중에 막 납북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의심받는 단체가 누구냐면 조총련이에요. 예. 조총련 이름이 뭐냐면 제가 이름 자체는 까먹었는데 이 제일본 조선인 총연맹이 조총련입니다. 그 조총련이 만든 학교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조총련 일본에 있는데 조총련 학교에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 걸어놓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조총련 학교에 누가 갔다 왔냐면 차범근이 막 가서 방문을 그랬어요. 차범근 처음 들어보셨죠? 예, 그렇죠. 차범근 전라도 출신이라 그 마누라가. 예. 근데 거기 보면 조청년에서 세운 식당은 전부 그 이북 이름이에요. 대동강.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식당 이렇게 고를 때 그거 가르쳐 주더라고. 조청년은 전부 그 이북에 있는 그런 이름들을 간판으로 내세우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유 저기는 한국 이름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불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가면 안 된다 이게. 조총련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까만 치마 하얀 저고리 입고 걔네들. 그래서 이 조총련의 이 박경실이라는 사람이 이 주장을 빡 하고 나오면서 박정희가 일본과의 관계를 다시 개선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판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북한의 지령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나온 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강제징용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강제징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한국어 어법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읽어보셨죠, 그렇죠? 징용이란 말 자체가 이미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 예, 그렇죠. 어쨌든 첫 번째입니다. 모집과 관알선. 모집은 언제부터냐면 1939년 9월부터. 그렇죠? 관알선이 뭐냐면 정부에 의해서 총독부가 알선이 뭔지 아시죠? 알선? 예, 알선. 이게 중간에서 이렇게 이 일자리를 알아봐줘 이런 거 하는 것입니다. 예. 특징이 뭐냐? 법률적 강제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모집이나 관알선은 조선인이 자율에 의해 응하거나 또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는 거죠. 그런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 조선에서 받는 임금보다 일본에서 받는 임금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중국놈 새끼들이 왜 중국에서 일 안 하고 한국으로 올까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값싸게 주지만은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인 거예요. 큰 돈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예전에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으려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왜? 호주 돈이 비쌌으니까. 예. 똑같이 일했는데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징용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 1944년 9월부터 1945년 4월. 약 몇 개월입니까? 8개월. 이게 아주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모집과 관알선은 1939년. 이제 1939년부터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아까? 일본 제국 말기에 마지막 이제 최후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1939년인데 그때 뭐가 시작되냐면 모집, 관할. 왜 모집하고 관알선을 했을까요? 다 일본의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가요? 전쟁터로 나가니까 젊은 남자들이 일해야 될 자리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일할 사람들을 어디서 데려오는 거냐면 조선에서 데려오는 거죠. 왜? 조선 사람들이 다 뭐 할 수 있으니까. 일본말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1910년부터 1939년 정도면 몇 년이 흐른 겁니까? 대략 한 20년 정도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정도면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이 요구하는 사회에 흘러가는 그 생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20년 정도면. 저도 여기 한 15년 살다 보니까 호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잖아, 이제. 20년 정도면 상당히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언어와 문화와 관습도 법, 규범이라든 이런 게 익숙해지게 되니까 조선 사람들도 데려와서 일본 본토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느냐? 39년. 물론 그 전에도 있었어요. 얼마나 일본에 가고 싶어 했는지 조그만한 배에 밤에 몰래 나룻배 해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건너간다고. 그렇게 가고 싶었. 왜? 일본에 가면 새로운 완전 신세계니까. 막 사람들 똥 싸놓고 짐승들 똥 싸놓고 막 다 난리가 나는 그런 똥통 같은 나라에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나라. 일본으로 가고 싶은 것이죠. 돈도 잘 벌 수 있고. 근데 그 기간 중에 마지막 기간인 1944년부터 1945년 4월 약 한 8개월 정도에는 징용이 됩니다. 징용. 강제적으로. 약 한 10만 명 정도가 그렇게 됩니다. 법률이 규정하는 강제적 동원 방법인데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엔 이하의 벌금형이야. 그럼 이 징용이라는 게 군대로 보낸 건가요? 아니면은 일본으로 보낸 거? 일본 일자리가 필요한데 간 건가요? 일자리로 간 거죠. 군대는 함부로 데려갈 수 없겠죠.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군대에 데려왔어요. 총까지 지워줘. 그러면은 이게 생각해 보면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억지로 데려다가 우리를 막 전쟁터에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억지로 잡혀왔어. 막 내가 두들겨 맞고 아이고 전화 오시네. 제 건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 누나나 여동생을 강간하기 위해 잡아간 놈들이 나를 군대에 끌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난 내 손에 총만 줄 때까지 기다려봐라. 그러다가 총을 딱 잡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너 죽고 나 다 싹 죽여버려. 이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군대에 조선 사람들 데려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쟁터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상식, 기본 상식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모집이나 관할선이나 징용은 군대로 데려간 게 아니고 일본에 일자리가 필요한데 와서 일하게 했는데 39년에서부터 42년까지는 원하면 올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안 가도 되는 거고 처벌이 없었어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44년에서부터 45년 8개월 기간에는 강제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강제로 데려갔다 해서 돈을 안 준 게 아니고 다 돈까지 다 줬어요. 월급까지 줬어요. 다. 그러니까 심지어 놀라운 점은 뭐냐면 징용이 실시될 때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면 1944년 9월부터 징용이 실시될 때에도 왜냐면 징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 차례가 와야 안 와요?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과 마찬가지, 여기 그 전과 마찬가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많은 조선인이
브로커에게 고액을 주고 작은 배에 목숨을 의지한 채 일본으로 밀항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나오려고 밀항을 한 게 아니고 일본으로 어떻게 하려고? 들어가려고 밀항 시도했다는 거예요. 예. 오건사님 아버님도 그렇게 다녀오셨대요, 일본에. 그게 현실인 거.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왜? 조선에 있으면 미래가 안 보이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갔다가는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엄마 저 생각하고 돌아. 예, 그치. 또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매력 있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가난하고 못 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조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본이란 나라는 사실상 여기 책에서 뭐라고 합니까? 로망이었다는 거예요. 로망. 일본에 잘 정리된 그런 강가나 바닷가나 정리된 길에 또 이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런 이 소설 속에만 나오는 장면이 일본에 가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멋진 옷 입고 서양식 옷을 입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모집이 시작된 1939년 9월부터 징용이 시작된 1944년 9월까지 약 5년 동안의 노무 동원을 어떻게 파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까? 이런 절대 아니에요. 징용이라는 말 자체가 군대로 일부러 강제로 보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뉘앙스 우리가 말하는 징병 있잖아요. 징병한다고 하잖아요. 징병제도. 그리고 한국은 징병제잖아요. 근데 안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그리고 군대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징병이 아니라 징용인데 그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깊게 파고들려고 하지 않아. 그냥 매스컴에서 한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매스컴에서 만들어 놓은 분위기를 그 말의 의미로 수용을 합니다. 그 문제죠. 그러니까 강제징용이라는 말도 생각을 해보면 한국어 어법이 안 되고 한국말 사람들 그 역전 앞에서 만나 역전이란 말 자체가 역 앞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역 앞에 만나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예. 또 저기 보배로운 보혈 이러지. 보배로운 보혈도 아니라 보혈의 피 말이 안 돼요. 보혈의 피. 보배로운 피가 보혈이거든요. 근데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도 사실은 좀 쪽팔린 표현인 거죠. 그냥 원래 징용이다. 근데 막 강제징용이라고 말해야 그 의미가 전달되고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네, 좀 무식하게.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우현 박사가 아주 그 문제를 잘 파고들었어요. 그 5년 동안의 노무 동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왜냐하면 노무 동원은 자원이었어요, 강제였어요. 자원이었단 말이에요. 자원인 심지어 그 책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일본의 회사 그 HR 휴먼 리소스 이 채용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면접까지 다 봤어요. 면접까지 보고 일본어를 잘하는지 일본의 그 회사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 타스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다 보고 그리고 이 오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 얼마나 주겠다. 조선에 그런 게 어딨어. 조선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리고 그거를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책을 보면 자세히 나오지만 이렇게 노무동원이 되게 되면 무엇을 권유했냐면 가족 전체를 다 일본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가족이 살찌까지 줘요. 거기 유치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되려고 사람들이 막 터지게 경쟁한 거예요. 일본 가서 사는 동안 왜냐하면 가족들이 있으면 뭐 하지 않으니까 직장에서 이탈 안 하니까. 왜냐하면 이탈률이 너무 높았던 거야 조선 사람들이. 왜냐하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 왜? 조선 사람은 원래 땅 파먹고 살던 사람들이니까 땅속에 들어간다는 어떤 두려움이 있던 거예요. 무서우니까. 좀 미개한 부분도 있죠. 또 일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보면은 뭐 이 중국인 노동자들 또 뭡니까 동남아 노동자들 일하다 말고 어디로 없어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게 조선에 있었다고. 조선에 일본에 가서 조선 사람들이 그랬다고. 에휴 쪽팔려.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신에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꾀를 낸 게 뭐냐면 야 그럼 너네 가족도 데려와라. 가족에 살 집도 주겠다. 가족들이 먹고 살
아주 기본적인 저 비용도 대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석탄광에 가보면요, 그 석탄광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일본 현지인들하고 조선에서 온 조선 가족들이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그때를 추억하고,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줬고, 왜냐하면 원숭이들이 사람 사는 데 간 거야. 그리고 원숭이들이 사람 대우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품이라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삶의 그 교양이라든지, 이게 너무 수준이, 이건 뭐 조선에서 맨날 아무나 똥 싸질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다가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때마다 시마다 또 격려도 해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했던 그 정들었던 그거에 대한 일기장에 남아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조선에서 노무동원이 돼서 가족 전체가 갔다가 또 이제 일본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이제는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헤어질 때 막 서로 눈물로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예. 근데 그런 기록이, 여기서도 그 관사 같은 걸 치는 것이 일제 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예. 온 가족들을 관사에다가 머물게 하고, 머물게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친구들 관사에서 지내. 그래서 그러한 기록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분석하는 게 뭐냐, 반일 이데올로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징용 실시 이전에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제로 사람들을 데려오기 이전에도 조선인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끌려갔고 노무동원 모두가 일제의 강제였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념적 필요였던 것이죠. 정치적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과는 관계없이 이 주장을 밀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징용과 같은 강제성을 193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시기에 모두 적용하여, 왜 징용을 언제부터 했으니까 1944년부터인데 이 징용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확대시키는 거냐면 1939년까지 확대시켜 놓는 것이죠. 그리고 1939년부터 했다라기보다도 일제시대 전체가 다 그랬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실 1910년도에 조선을 합방했을 때는 조선은 완전히 무지랭이 국가인데 무슨 뭐 사람들 뭘 데리고 와. 뭐 말도 안 통하고, 말이 통해도 무식한 소리만 해대고 뭐 어떻게 데려오냔 말이야.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와서 이제 정식 이 노무동원을 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전에는 이제 일본말 조금만 하면은 무조건 다 일본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일본 내에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 일본 내부에서도. 그거 어떻게 막냐? 왜냐면 막을 수도 없어. 왜? 외국이 아니거든. 더 이상 조선이 외국이 아니잖아요. 병합이 됐으니까. 그 일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이 근거가 없는 거야. 왜? 너 우리나라랑 같은 나라 됐다면서 못 들어오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슨 뭐 학문적 연구가 필요, 너무 상식이에요, 상식. 그렇죠? 그래서 193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시기 이 모두에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 저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말이 강제징용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 속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말할 수 없는 교묘한 역사적 사실의 과장과 왜곡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명확하게 이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교과서의 역사 왜곡. 참, 이것도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 건물 한번 보십시오.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이게 딱 거짓말로 만들어 놨다는 게, 이게 어디 있는, 부산에 있는 거예요. 부산. 한번 이거 보시죠.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왜 안 되냐? 아주 뭐 홈페이지가 뭐 아주 뭐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뭐 이래. 뭐 대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건물이 아주 뭐 대단하게 만들어 놨죠. 그렇죠? 아주 뭐 대단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지도에서 부산광역시 이 부지 자체가 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게 다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네이버 지도로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죠. 부산에 그렇지 않아도 땅이 없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크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주 뭐 삐까뻔쩍하게 해놨죠. 여기 너무 산으로 들어와 버렸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아주 뭐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해놨어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강제동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있다 없었다. 없었다고요. 그때 없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뭘 만드는 거냐면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을 여기만 들어가다 나오면 다 거짓말로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네? 그 대한민국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이게 수백억이 들어간 이 건물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데 막 갔다 오면 이제 일본을 향한 아주 근본적 이 혐오감이 생기죠. 이런 데 한번 갔다 오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이거 책에서 봐서 아시죠? 이게 여기 뭐라고 썼어요? 강제 노역에 동원된 우리 민족이다. 근데 우리 민족이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라고요? 일본 사람들이었다고. 아유 병신들 진짜. 아유 쪽팔려요. 쪽팔리게. 이거 한 게 누구냐면 이게 성신여대 교수님 서경덕 교수. 이 사람. 이거를 이 사진을 어디다가 했냐면 그 뉴욕 타임스퀘어 있잖아요. 그 유명. 거기다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데려갔으면 했더니 일본 사람들 사진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 학생들에게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주입되는 반일 종족주의죠. 아 정말 참 부끄러운 일. 역사를 왜곡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이거 보십시오. 이거 봐. 이것도 역시 일본인인 것 같아요. 일본인. 이게 제가 이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아픈 역사 기억. 이 용산역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역사적 명소라고 되어 있어요. 용산역에. 지도를 보시면 이 용산 번화한 그 바로 앞에, 용산역 바로 요 앞에 이 짓들을 해놓은 거예요. 이 항구탱이 어디냐? 요 안쪽에다가 여기다가 이게 지금 저희가 안 됐네. 이런 짓을 왜 해놓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일본인으로 의심되는 인물 동상을 전국에다 세워놓으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세워놓고 그것을 학대받은 조선이라고 주장하면서 거기 앞에서 막 울고 막 애들 풀어놓고 이렇게 이게 하나의 숭배할 이 토템이죠. 토템. 예.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이제 소녀상. 정말 정말 거짓말이에요. 악한 거짓말이. 소녀상. 막 소녀상에 막 목도리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샤머니즘. 종족주의적 샤머니즘. 그렇습니다. 예, 또 이런 거, 이 동상 만드는 것도 보면 다 좌익들이에요. 수십억씩 돈을 받아 처먹죠. 다 이권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인데요. 참
충격의 연속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 지금 우리 노건사님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옆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가 그렇다는 거에 참 고개가 참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혐한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혐한 운동 그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아니 이렇게 해놨으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런 나라다라고 50년 70년 동안 교과서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참 우리가 안타깝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면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반일 종족주의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정치 세력은 좌익들이다.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것은 이제 6장의 과연, 강제노동, 노예노동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읽히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인 임금차별의 허구성. 임금차별이 있었다. 당연하지. 자,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임금을 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정부에서 중국 사람들도 우리 화짱조라고 화짱조 뭔지 아세요? 화교 짱깨 조선조 화짱조라고 하거든요. 화짱조들한테 한국 사람이 받는 시급을 똑같이 주는 걸 법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그 법 만든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아우 참 잘했다 그러겠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왜 조선 사람들 일본 사람들하고 임금 차별하죠? 당연하지. 임금을 주는 게 어디야? 그전까지는 임금도 못 받고 노예노동 노비로 살았는데 조선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좌익적인 프로파간다입니다. 우리가 6, 7, 8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더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니까 8장입니다. 정한기 박사가 쓴 육군 특별지원병. 이 정한기 박사가 누구냐면 테러리스트 김구 쓰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 학도 이 육군 특별지원병 누구인가까지 또 열심히 또 읽어 오시면 또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